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에 앞서 먼저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19회 정례 시정 질문에서 수서역 4번 출구 연결 통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건물주께서 얼마 전부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에스컬레이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및 계단 보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에서 8,500만 원이 반영되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덕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은 수서 세곡지역 주변 현황도입니다. 좀 어지럽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1972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었고 1980년 후반부터 9개 마을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 지역은 정부의 서민족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처로서 아주 최적의 토지로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습니다. 1990년도에 수소택지 개발지구, 2005년도에 수소택지 개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서울 세곡 2 공공주택지구, 2018년도에는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계속해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히 2009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수서 세곡 지역에 아파트 14개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LH공사에서 6,800가구를 건설하였고 SSC공사에서는 4,300가구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곡 지역은 5,000명 인구에서 5만 명 인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렇게 마을과 마을 사이에 빈 땅들은 모두 다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할 때 기존 전용 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추호도 고려하지 않았고 보시다시피 마을과 마을 사이에 아주 빼곡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 얼마나 가깝게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을과 아파트가 불과 22m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쳐다보면 마을에 있는 주택 안방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음, 여기는 25m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67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아파트 높이가 15층이다 보니 마을에서 쳐다보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남준 도시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도시국장 조남준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 제1종 전용 주거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곡 지역과 같이 유사하게 주변이 개발된 사례는 몇 군데나 또 있나요? 저희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중에 이제 해제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이제 전용 주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서울시 전반적으로는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한 3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평창동, 구기동 등 이렇게 일부 이제 기존 기성 시가지 내에 주요산 주변에 양호한 주택 단지 등이 있고 네, 또 일단 네, 30군데 있다고요? 네, 30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곡 지역과 같이 아까 그림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개발되고 그런 사례는 또 없냐고요? 세곡동 지역과 이제 아무래도 서초 강남 쪽 지역이 과거 이제 보금자리라든가 이러한 주택 공급을 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초 강남 지역에 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상 주변 경관이 양호하고 또한 이제 저층 저밀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용 주거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관이 양호한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앞에서 보셨듯이 이 지역도 지금도 네. 전용 주거지구로서 주거 환경 양호한 지역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과거에 말씀하신 지역들은 목골마을, 뭐 이렇게 교수마을 등 세곡동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과거 취락구조 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아주 이제 한 7, 80평 정도의 정원한 주거단지였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때 당시 취지로는 개발 제한구를 해제하면서 그런 기존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 주거 지역이 타당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이러한 대단히 이제 공공주택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한 변경 내지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민원과 요청이 있는 것도 이제 일부 공감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전용 주거지역 중에서 세곡 지역과 같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방향은 별도로 없습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서울시 전체의 전용 주거 지역이 한 5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서 전체 한 1%가 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거 유형의 다양화 내지는 정원한 단독주택 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어떤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지역 등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더 변화에 대한 요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네. 지금 15층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네. 그 옆에 있는 주택들은 그냥 2층에서 계속 살아라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도 택지 개발을 할 때 뭐 일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택지 개발을 할 때에는 모든 지역들을 다 이렇게 공동주택화하지는 않고 지역 내 어떤 필요한 시설과 저층 주거 단지를 또 일부 주거 유형의 다양화라는 차원에서 이제 배치하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개발됐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주거 단지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인접해서 저런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통합적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저런 문제가 좀 더 이제 심각해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주거단지가 양호한 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보전 지역으로 해서 제1종 전 주거지가 했는데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을 해서 바로 옆에까지 15층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네. 지금도 그냥 일종 전용 주거지로서 계속 살아라고 강요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 방향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어쨌든 뭐 전용 주거 지역에 대해서 가급적 보존한다라는 큰 원칙적 방향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뭐 2040 도시계획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 유연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 일상권 등 다양한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를 했고, 이제 도시계획도 좀 더 유연화에 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는 큰 원칙적 변화, 어떤 방향에 대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전원주택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아파트 숲속에 갇혀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이고 전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강남구 집단 취락지구 현황입니다. 위에서부터 국마을, 두 번째가 쟁골마을, 교수마을 세 곳이 있는데요. 이것도 1972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서울특별시 고시로 5월 24일, 9월 24일 날 취락지구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서울 시내에 이렇게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시내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24곳이 있습니다. 24곳이요? 네. 1980년대 말부터 이렇게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들어와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집단 취락지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취락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 내에 이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행위 규제에 대한 완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1971년도 2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 불편에 대한 해소 요청이 있어서 98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00호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들이 되겠고요.
저 말씀하신 지역 등에 대해서는 100호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규모에서 저희가 이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죠. 집단 취락지구인 국마을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국마을은 대부분 음식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다음. 이미 오래전부터 주거시설과 근생시설이 혼재되어 더 이상 전용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61가구 중에서 식당과 종교시설이 근생시설이 31가구가 있습니다. 50%가 넘죠? 첫 번째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맨 위에 취락지구인 저 국마을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마을 길 건너 바로 앞에는 노란색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또 아파트는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바로 옆에 그 수역에 있고 SRT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m 지점 떨어진 지점에는 GTX 출구가 설치되어서 내년 4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 상에 맞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역을 과연 집단 취락지구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아마 정원한 주거단지였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맞은편 쪽에 수저택지개발 사업지구가 1990년에 이제 개통이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도시적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주거로서 사시던 분들이 이제 어떠한 근생시설, 식당들이 이제 많은 것을 저희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의 반 이상이 음식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전형적으로 가치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 지역은 아마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상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자연 녹지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인 상태이고 그 기존에 사는 거주민들에 한해서는 다양한 어떤 근생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시설들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국토부의 취락지구 100호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토부의 기준을 보면 20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호라고 강화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02년 3년 당시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서울의 어떤 외연적 확산 내지는 도시의 확산과 여러 가지 자연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가급적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 된다는 큰 원칙적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20호 이상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가장 최대치인 100호 이상으로 조금 그때 당시 보수적으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가 그러한 기조가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마을 시민들께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부 좀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제 바꾼 지역들이 199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양한 근생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그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악화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방권자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서 진단을 해야 국토부에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 30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결정 권한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전자의 지금 국장께서 지금 주택 호수가 100호 이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냐고요? 100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취락지구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토부에다가 취락지구에 대한 행위 규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보셨겠지만 세곡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말에 전원주택을 짓고 지금까지 이주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더 이상 전원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 뭐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원래 이 전원주택이라는 게 정원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주거지인데 그것이 본인들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그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아마 굉장히 불편하셨고 또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 용도 지역의 상향은 서울시 전반적인 용도 지역 조정 기준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재산적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뒤따르게 되고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종상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는 또 투기적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의 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정말 남다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제도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공기업 같은 방안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특별히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역 일대가 SRT의 출발역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GTX를 포함해서 6개 노선의 복합 환승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서역 일대가 서울의 관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서역 지근거리에 있는 국마을과 같은 집단 취락 지역도 이제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안도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논의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그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 논의를 제기하신 근거는 있고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변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국마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인식하셔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복지정책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복지정책 실장 이수연입니다. 네. 실장님, 복지관 하면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게 세 가지 종류를 말하거든요. 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 노인, 장애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종류의 복지관들이 비슷한 현상들이 하나 있어요. 그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고객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에 들어와서 복지 환경들이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는 9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31개는 연구입 아파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연령 분포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가 14.2%예요. 그리고 70대가 20.8%입니다. 80대가
23.6%로 60대 이상이 총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년 전에 하고 있던 그런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실장님, 이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그 사회복지관이 이제 복지 인프라의 최초의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운영을 하고 저희가 수요를 충족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요청이 있으셔서 3종 복지관 쇄신 발전 TF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복지대안에서 관련 기능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나오면 잘 반영해서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쯤 결과가 나옵니까? 예. 네. 어디서 지금 그걸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라고 해서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잘 실천되기를 좀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죠.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1차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소셜 워커를 채용하는 겁니다. 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을 통해서 좀 특이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서현역이나 신림동 같은 사건은 조금이라도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 군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명화사회복지관에서는 일반 사회복지사를 한 명 인건비를 줄여서 자체적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 40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재발해서 입원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실장님, 2024년도 내년도라도 즉시 건강한 사회복지사를 충원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정신건강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그리고 복지관 내에서 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애로워 사항이 뭐냐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1000시간 이상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자격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1급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간 또 관련 기관에 복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게 그 인정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이 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채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좀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방향 설정을 한번 해본 다음에 네. 그분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이것은 차후에 생각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정신건강 문제는 뭐 저희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서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관련 그 시민 건강 인프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좀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 복지 영역에서는 어쨌든 복지관이나 이 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정신건강 복지사가 있을 때 좋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니까 시민 건강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어떻든 큰 틀에서는 복지라고 볼 수 있으면 일단 종합복지관에서 일단은 총괄 관리하고 부분적인 것은 협업을 통해서 시민 건강하고 잘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내 가족들이 더 이상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신속한 예방 대책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이제 하드웨어인 그 물리적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들이 기능이 과거의 웰퍼 센터에서 이제는 커뮤니티 센터로 기능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복지관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사회는 변하고 있고요. 또 니즈도 변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동네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뭐 대체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25개 자치구 중에 동네에 따라서는 기존의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돼야 될 곳도 있는 건 또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사정에 따라서 일단 변화를 좀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곳은 모색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요즘 민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기억이 없는데. 네, 좋습니다. 네. 거 가시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우나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다면 이 복지관에서라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일단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이 밀려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뭐 취약계층도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뭐 헬스도 하고 아니면 뭐 사우나도 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앞으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추진하셨던 대표적인 주택 정책 중 하나가 시프트 즉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와서 소란을 피던데요. 이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 네, 그렇습니다. 이 시프트 정책에 대한 당초 취지나 목적이 혹시 뭐죠? 회고해 보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자산 증식의 수단, 다시 말해서 재테크의 수단, 뭐 투기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네. 어떤 사회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싶은 정책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다시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세 형태로 주거하시면서 자산을 형성하셔서 20년 뒤쯤에는 이제 주거 사다리로 기능을 충분히 누리신 다음에 나가셔서 자가를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자가 형성, 재산 형성 기간을 드리겠다 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주택이라는 것이 소유 개념이 아니고 거주 개념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 입주자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2007년부터 입주한 입주민들하고요. 네. 현재 32평의 경우에 지금 보증금 1억 7천만 원 정도 하고 네. 임대료 한 85만 원 정도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최대 20년 거주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만료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까 방금 시장님께서 자가 형성 기간을 줘서 자기가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20년 기간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들이 폭등해서 아무리 벌어도 그 주택을 구입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오할도 없는 입장인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시는 거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주거 유형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20년 동안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을 누리셨거든요. 20년으로 정해서 미리 분명히 기간을 정해뒀던 이유는 그 보통의 경우에는 높은 주거비 때문에 자산 형성이 힘든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신 상태에서 20년을 성실하게 사시면서 그 이후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20년을 충분히 드린 것이고요.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신 분들의 약 4분의 3 정도가 자가를 마련하셔서 나간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과의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라도 20년이 되면 그때까지 최대한 자산을 형성하셔서 퇴거해 주셔야, 그래야 또 똑같은 조건의 후세대가 젊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가를 만들 수 있는 재산 형성을 위해서 장기전세주택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물론 형편이 되면 그분들도 최대한 그렇게 배려해 드리는 게 도리이겠습니다만은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을 견지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20년 전에 퇴거한 사람 중에서 4분의 3이 자가를 마련해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뭐 대책이 마련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전월세 문제가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는 바입니다. 들어가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주택정책실장 한병조입니다. 네, 실장님, 서울시에서 그동안 SS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난 11년간 동결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3년도 5% 인상을 했습니다. 예, 실장님, 이렇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상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임차인 대표 회의에 구성이 되어 있는 임차인 대표 회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관련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 협의는 어느 단계에서 해서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확하게 관련 규정이 뭐 절차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뭐 조정위원회 사정하기 전에 임차인 대표 회의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이번 5% 인상할 때 조정 절차 진행 과정인데요. 2023년도 올해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서 임대료 조정위원회가 세 차례 개최됐더라고요, 실장님. 예, 1월 6일 개최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임차인 대표의 협의 절차 없이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 결정 의결했네요. 예, 인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월 24일 이사회 의결도 되었고요. 예, 뭐 그 후에 임차인 대표 협의가 진행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인상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협의하는 것이 좀 절차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약간 오해 소지가 조금 있게 저희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절차상 약간 조금 더 현명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을 나중에도 했는데 한번 보니까 지금 64.6%가 인상 반대 동결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4일 날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인상률 5% 유지 결정을 다시 했네요. 실장님, 4월 4일 조정위원회 다시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1월 달에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대표 회의하고 회의를 해서 이제 의견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협의를 좀 진행을 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 65%가 이제 동결을 반대하고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동의하는 인원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희 뭐 원안 가결을 원하는 25%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SH하고 LH하고 임대료 차이가 지금 많이 네, 네. 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을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임차인 대표와 협의 없이 결정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형식적으로 조정회를 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보면 입주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11년간 임대를 동결했다는 점이라든지 LH와 임대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임대를 현실화하려고 했다는 점이라든지 보다는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절차와 과정이 뭔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장님 인정하셨고요. 이런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임차인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분명히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의 주권 보장을 위해서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협의가 아닌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규에 그런 규정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자에 실장님께서 임대료 조정 협의는 언제 하냐고 여쭤보니까 일정한 뭐 없다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임대료 조정 절차 중에서 임차인 대표와 협의 절차를 조례로 규정한다든지 시장님 방침으로 규정해서 협의 절차를 사전에 어느 단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절차에 대해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부 절차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임대료를 인상하고 나서 이만큼 임대료가 인상됐다, 임차인들한테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개월 전에 통지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SH에서는 지금 보통 3, 4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이 재계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 4개월 전에 통지를 해서 충분히 그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본인이 못 받는지 모르지만 실장님께서는 지금 뭐 2달 전에 좀 고지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임차인들은 그런 고지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언제 어떻게 고지를 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저희들 위원회 결정 이후에 임대료 인상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주거 안심 종합센터에서 4월 20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서? SH 본사에 있는 데서 SH 본사에서 임대료 인상 설명회를 4월 20일 날 진행을 했고요. 아울러 그러면 임차인들이 지금 다 집에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아냐고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대표 10여 명한테 일단 먼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주거안심 종합센터에서 일단 고지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4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지금 실장님,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임차인 대표들한테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다 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개별적으로 저희들 4개월 전에는 통지를 하고 다시 있는 한번 과정이 확인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나중에 조금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그 입주민들도 임대료가 인상되면 그 커질 부담을 예측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서울시의 부적절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 임대 아파트에 있는 거주민들이 이런 행정에 대해 조금 실망감을 가졌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료 인상 결정도 알아서 먼저 해놓고 나중에 뭐 협의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민들의 생각에는 좀 실망을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 오해 소지가 조금 있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저희가 내부 규정을 정해서 절차를 지켜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